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박은혜 씨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말똥말똥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재살기 바빴다. 경기도 외곽의 아담한 이 주택에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새벽은 너무 일찍 찾아왔고 낮은 너무 길었다. 손목에 찬 구식 시계는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더 자려 해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켰다. 남편의 기일이었다. 간밤에 미리 준비해둔 채수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작은 교자상에 올렸다. 사과, 배, 곶감, 그리고 남편이 생전 좋아했던 약과 몇 개. 단출했지만 정성은 가득 담았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그녀는 가슴속 응어리진 그리움을 삼켰다. 여보, 잘 지내시죠? 나는 그냥 그래요. 애들은 다 잘 커서 제 앞가림하고 사는데 가끔 이렇게 당신 빈자리가 사무치게 느껴질 때가 있네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절을 마치고 홀로 음복을 하려니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입맛이 없어 숭늉으로 겨우 목만 축였다. 오전에는 노인복지관에 나갔다. 일주일에 2번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날이었다. 복지관 입구에서 동료 봉사자 김철수 씨를 만났다. 퇴직한 공무원인 그는 은혜 씨에게 살가운 말벗이 되어주곤 했다. 박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론 꽤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철수 씨의 인사에 은혜 씨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김 선생님도요. 늘 건강 잘 챙기세요. 도시락을 챙겨 각자 맡은 구역으로 향했다.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도시락을 전달하며 안부를 묻는 동안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점심 후 복지관에서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좌가 열렸다. 은혜 씨는 얼마 전부터 이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화면 속 복잡한 기능들이 외계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SNS 계정을 만들고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강사의 도움을 받아 은혜로운 하루라는 아이디로 계정을 만들고 얼마 전 복지관 화단에서 찍은 코스모스 사진을 첫 게시물로 올렸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모두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길. 짧은 글귀도 함께였다.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작은 설렘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어쩌면 이 작은 창을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다. 그날 저녁 홀로 텔레비전을 보던 은혜 씨는 문득 SNS 알림 소리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낯선 아이디로부터 좋아요와 함께 댓글이 달려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이었다. 선생님, 올려주신 코스모스 사진과 글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 마음에도 가을이 찾아온 듯합니다. 정중하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댓글이었다. 은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누구일까? 잠시 망설이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글을 남겼다. 곧이어 강지훈으로부터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선생님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 은퇴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글에서 깊은 연륜과 따뜻함이 느껴져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은혜 씨의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머나,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평범한 늙은이일 뿐인데요. 은혜 씨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강지훈과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을 60대 후반의 싱글남이라고 소개했고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으며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마치 은혜 씨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은혜 씨,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라는 다정한 인사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 링크를 보내왔다. 저녁이면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은혜 씨 덕분에 외롭지 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의 메시지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은혜 씨의 메마른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관심과 설렘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강지훈은 은혜 씨가 젊은 시절 문학소녀였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종종 자신이 쓴 시라며 짧은 글귀들을 보내왔다. 별빛 아래 그대 모습, 내 마음에 스며들어 외로운 내 영혼에 따스한 숨결 불어넣네.
아, 그대여, 내 삶의 마지막 정거장이 되어주. 은혜 씨는 그 글들을 읽으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고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기도 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세심한 관심과 낭만적인 표현들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보내온 젊은 시절의 사진, 물론 도용된 것이었지만 은혜 씨는 알지 못했다를 보며 그가 분명 점잖고 멋진 사람일 거라고 상상했다. 사진 속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눈빛은 지혜로워 보였다. 딸 서연태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워킹맘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딸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어쩌면 주책이라는 핀잔을 들을까 두렵기도 했다. 그저 가끔 딸과의 통화에서 요즘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서 심심하지 않아 정도로만 둘러댔다. 서연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하는 가벼운 궁금증만 가졌다. 어느덧 강지훈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은혜 씨는 그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부터 확인했고 밤에는 그의 잘 자요, 내일 또 만나요라는 인사를 받아야만 잠이 들 수 있었다. 그는 은혜 씨의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은혜 씨, 당신은 내 삶에 내려온 한 줄기 빛과 같아요. 당신을 알게 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만났으니 남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면 되니까요. 이런 말들은 은혜 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지훈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 씨, 정말 죄송하지만 급히 부탁드릴 일이 생겼어요. 실은 제가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송금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혹시 은혜 씨가 제 대신 200만 원만 먼저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갚겠습니다. 정말 면목 없지만 은혜 씨밖에 부탁드릴 사람이 없네요. 메시지에는 그의 절박함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는 듯했다. 은혜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00만 원은 그녀에게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말에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진심과 따뜻함을 생각하면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래,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니까.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은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은행으로 향했다. ATM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강지훈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돈을 송금했다. 화면에 찍힌 예금주 이름이 김민수라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급해서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다. 돈을 보낸 후 은혜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다. 정말 괜찮을까?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강지훈으로부터 장문의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씨 덕분에 어머님 수술 잘 마치셨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은혜 씨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빌린 돈도 바로 갚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은혜 씨는 그간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쳐낼 수 있었다. 그래, 역시 그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지. 스스로를 위안하며 그녀는 다시 강지훈과의 달콤한 대화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강지훈은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은혜 씨,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셔서 추가 검사랑 치료가 필요하게 됐어요. 염치 없지만 300만 원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정말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절박했다. 은혜 씨는 또다시 망설였지만 이미 한 번 도와준 터라 거절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이왕 돕기로 한 거 확실하게 도와주자. 저렇게 애타는데. 결국 그녀는 적금을 깨서 돈을 마련해 송금했다. 그 후로도 강지훈의 돈 요구는 다양한 명목으로 이어졌다. 한국으로 귀국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사업상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됐어요.
500만 원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세관에 물건이 묶여서 통관 자금이 부족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큰돈이 들어오는데 그때 은혜 씨 돈부터 다 갚고 두둑하게 용돈도 드릴게요. 그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은혜 씨는 처음에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으로 해결했지만 나중에는 딸 서연에게 주려고 모아두었던 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강지훈은 은혜 씨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해결하고 당신 곁으로 갈게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라며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다. 한편 딸 서연은 어머니의 행동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통화도 길어졌고 표정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은행에 자주 드나들고 통장에서 꽤 큰 금액이 인출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돈 쓸 테라도 있으신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은혜 씨는 아니다, 별일 없어. 그냥 친척 중에 좀 급한 사람이 있어서 잠깐 도와준 것뿐이야 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서연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복지관의 김철수 씨도 은혜 씨의 변화를 눈치챘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종종 멍하니 앉아있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박 선생님,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요. 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묻자 은혜 씨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에요, 김 선생님.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둘러댔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철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그는 언젠가 신문에서 읽었던 노인 대상 온라인 사기 기사를 떠올렸다. 설마 박 선생님 같은 분이.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넌지시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인터넷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지만 은혜 씨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화제를 돌렸다. 강지훈과의 만남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어머님 병간호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업 출장 때문에, 여권 문제 때문에 등등 이유는 매번 달랐다. 은혜 씨는 점점 지쳐갔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과 감정을 쏟아부은 터라 쉽게 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그 사람이 나를 속이겠어? 아닐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분명 약속대로 내 곁으로 올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어머니의 스마트폰 메시지 일부를 보게 되었다. 화면에는 강지훈이라는 사람이 보낸 애정 표현과 함께 돈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은혜 씨,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우리 함께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서연은 순간 머리가 텅 비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로맨스 스캠. 엄마가 이런 사기를 당하고 계셨던 거야. 서연은 곧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가 따져 물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이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보낸 거야? 격앙된 딸의 목소리에 은혜 씨는 당황했지만 이내 강지훈을 감싸기 시작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그 사람은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평생 자식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딸에게 고함을 질렀다. 서연은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절망감을 느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날부터 서연은 로맨스 스캠에 대해 닥치는 대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사 피해 사례들을 찾아 읽었다. 그리고 강지훈이 어머니에게 보냈던 사진들의 출처를 추적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라며 보냈던 것은 어느 무명 배우의 오래된 프로필 사진이었고 함께 찍었다는 풍경 사진들은 유명 관광지의 홍보용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가 알려준 사업체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서연은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제발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 엄마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하지만 은혜 씨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건 다 오해야. 그럴 리 없어. 지훈 씨는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딸이 내민 증거들을 보려 하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았다. 어머니가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마지막 사랑이라는 환상에 갇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연은 복지관의 김철수 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철수 씨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저도 박 선생님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네요. 그는 자신의 지인 중에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다가 겨우 빠져나온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은혜 씨에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며칠 후 김철수 씨는 은혜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 자리에는 로맨스 스캠 피해 경험이 있는 최 여사도 함께였다. 최 여사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교묘한 접근 방식, 달콤한 속삭임, 그리고 점차 대담해지는 금전 요구까지. 마치 은혜 씨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은혜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다. 최 여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박 선생님,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의 외로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죠. 저도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해요. 최 여사의 이야기는 은혜 씨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의심과 불안감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정말 지훈 씨가 나를 속인 걸까? 그 모든 다정한 말들이, 그 모든 약속들이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날 밤 강지훈으로부터 또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다급하고 절박했다. 은혜 씨,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제가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한 마지막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5천만 원만 대출받아서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바로 당신 곁으로 갈게요. 우리 함께 멋진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제발, 은혜 씨,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은혜 씨의 귀에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다. 5천만 원. 그녀의 전 재산이자 마지막 남은 집까지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은혜 씨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게 끝날지도 몰라.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이것마저 거짓이라면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은혜 씨는 기억한 얼굴로 은행으로 향했다.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발걸음이 무거웠다. 은행 대출 창구에 앉아 상담원의 설명을 듣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지훈과의 미래에 대한 상상과 끔찍한 파국에 대한 공포로 뒤엉켜 있었다. 상담원이 내민 대출 신청서 위로 그녀의 손이 힘없이 움직였다. 마지막 서명만 남겨둔 순간이었다. 엄마! 그때 은행 문을 박차고 서연이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엄마, 제발 여기서 멈춰요. 이 사람 사기꾼이라고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서연은 그동안 모아온 증거 자료들을 어머니 눈앞에 펼쳐 보였다. 강지훈이 보냈던 사진들의 원본 출처, 그가 알려준 계좌 명의가 대포통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노인들의 사례들까지. 은혜 씨는 딸이 내민 자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떨리는 손으로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 지금은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 도착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은혜 씨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 모든 다정한 속삭임, 그 모든 간절한 약속,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수치심,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은행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찢어질 듯한 심장의 통증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서연은 그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며칠이 지났다. 은혜 씨는 방 안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다. 창밖의 햇살마저 그녀를 조롱하는 듯 느껴졌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함께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까? 그녀는 끝없이 자책했다. 그런 어머니 곁을 서연은 묵묵히 지켰다.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고 밤에는 손을 잡아주며 다독였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엄마는 그냥 외로웠던 거잖아요. 누구든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은혜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김철수 씨도 종종 은혜 씨의 집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경찰 신고 절차나 피해자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은혜 씨의 상처는 더디지만 조금씩 아물어갔다. 딸과 함께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법을 배웠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기도 했다. 예전처럼 노인복지관 봉사활동도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김철수 씨를 비롯한 동료 봉사자들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다. 은혜 씨는 복지관 게시판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 직접 작성한 안내문이 들려 있었다. 신종 온라인 금융사기 유형 및 예방법, 저의 경험을 나눕니다. 익명으로 작성했지만 한자 한자 진심을 담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안내문을 게시판 한쪽에 붙였다.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안내문을 붙이고 돌아서는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 씨는 베란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으로 다가갔다. 얼마 전 그녀는 그곳에 여린 꽃씨 하나를 심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정성껏 물을 주었다. 아직은 작은 싹에 불과했지만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라는 희망을 품고서였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열어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그러나 이제는 허상이었음을 깨달은 강지훈과의 대화창을 말없이 삭제했다. 화면이 깨끗해지자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가시 하나가 빠져나간 듯 후련했다. 그리고는 창가 작은 화분에 새로 돋아난 여린 새싹에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다. 그 작은 생명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보고 있었다.